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국제법 책만 내다가 이런 책은 너무 소수만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대중적인 책을 내고 싶다.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내게 된 거죠. 좀 확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강했어요. 그러니까 글항아리가 책은 잘 내는 출판사인데, 네. 거기가 그 문학동네의 섭 레이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책은 잘 내고, 그리고, 정말, 편집장님이 정말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글을 참 잘 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케이스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 얘기만 하는 거는 너무 따분하니까, 구체적인 케이스, 더구나 그것도 이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동시에 일어난 재판이 동시에 한 7개월 동안에 미국의 연방법원과 주법원과 한국의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동시에 막 벌어진 재판들이라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전무후무하다. 미국에서도 로펌이 붙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없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 한국의 법과 제도가 미국 법정에서 먼저 미국 법정의 그 테스트에 먼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 근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우연은 결국 그러게요. 필연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연을 가장해서 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거를 10년 후에야 쓸 수 있게 된 거였죠. 입양특례법 같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입양특례법 개정 운동 하겠다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의 변호사들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인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국의 입양특례법 개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법은 탄생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에도 민법에 아동의 입양에 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외국을 말씀하셨는데 입양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아동의 입양 제도라는 것은 1800년도 그러니까 19세기에 미국에서 처음 나온 법이거든요. 서구에서 시작된 법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족법 그리고 일반적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양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양특례법은 1961년도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진 법이고 그리고 그 법의 목적이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권력은 바뀐 게 없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고아를 입양하고자 할 때 그 절차를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양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법이고, 처음 시작이 한 7개 조항부터, 7개 조항이에요, 7개 조항. 7개 조항으로 시작된 법이고, 처음부터 차별적인 법이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그 법이 지금 70몇 년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 어느 나라에도 이런 입법례는 없습니다. 제가 외국의 연구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법들이, 논문을 쓸 때부터 좀 물어봤거든요. 니네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니? 혹시 같은 연구자들이니까 아니면 네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비슷한 입법례를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니?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법이기 때문에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거는 폐지돼야 될 법이지 고쳐 쓸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길고 복잡하고 그런 법이 돼버렸죠.
국내 입양 제도는 그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아동 보호를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지만 국제 입양은 기본적으로 마켓이에요. 국제 입양을 나라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입양은 입양이란 말이 들어있어 갖고 이게 가족 제도처럼 보이지만 국제 입양은 저는 이 책의 기본이 그 국제 입양은 이민 제도로 접근을 한 거예요.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한국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한국 사람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거예요. 이민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것을 이민제도에 초점을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정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일은, 그 가정사에서 일어난 일이 개인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때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사적인 기관의 손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국가가 손을 턴 겁니다. 그게 이 제도의 그 법과 그 제도의 기본 목적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홀트의 책임자가 누구고 그거를 국가에서 이전해서 관리를 못 하나요? 해야죠. 당연히. 네. 그거는 국가의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70년 동안 안 해봤으니 왜 안 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해봤어야지 알죠. 국가의 기능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서구도 이 제도를, 그러니까 서구의 소위 말하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 제도가 그러니까 아동복지 내지는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지는 70년대, 80년대예요. 그 사람들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지고 당국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들을 계속 그 발전을 시켜온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나라들의 제도도 뭐 우리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온 겁니다. 노력을 해왔고 발전을 시켜온 거, 국가의 기능을 확장을 시켜 나갔고 그 국가의 기능을 더 발전을 시켜 나간 거예요. 한국은 지금 그게 진공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외국 정부 정부 당국자들에게 대해서 컨설테이션 활동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은 유럽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국토크도 했고, 국토크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양인 단체를 중심으로 국토크도 했고, 정부 당국자들도 만났고, 그리고 2024년에는 주로 대학들을 다녔어요. 대학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코리아 타임스에 한 50개 정도의 칼럼을, 한 2년 반 동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퍼지면서 된 거였는데, 그걸 요번에 이제 이 책으로 좀 이렇게 엮었어요. 이게, 예, 이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몇 권은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도 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제 칼럼 25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차일드후드라고 하는 유럽의 굉장히 저명한 저널에 발표한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보여드리면
제가 서유럽을 자주 가는 이유가 그곳이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네,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그래서 미국은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겁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얘기가 들어오는데 난 솔직히 나는 미국은 겁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총도 있고 겁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Facing the Past. 그야말로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우리가 묻고 갈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뭐 국제입양을 거기서 다 중단한다고 그냥 중단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버렸어요, 거기는. 그래서 한국이 뭐 보내든 말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제입양은 보내는 나라가 아무리 보내고 싶어 해도 받는 나라가 안 받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니네 책임이다. 이거 니네 책임이다. 물론 그 송출국의 책임도 했지만 니네는 소위 그 인권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냐라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전 대놓고 그런 말도 했어요. 니네가 위선자일지는 모르지만 니네는 바보는 아니잖아. 그랬거든요. 네, 니네가 위선자일지는 모르지만 바보는 아니잖아. 그래서 니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를 나는 인정할 수는 없다. 니네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니? 지금까지 덮어놨던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그래서 어떤 입양인들은 제 책을 이걸 가지고 너희는 네가 내 손에 무기를 쥐어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의 권리를 그러니까 입양인 권리를 위해서 자기 나라 정부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 없습니다. 그 사람 다 스웨덴 사람들이고 덴마크 사람들이고 노르웨이 사람들이고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할 때 다 그 개인적인 케이스만을 들고 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너는 그래 네가 좀 불행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덮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였고 니네가 받아들인 법의 문제였고 당신 나라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묵과해버렸다. 그것이 새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책에 들어있다. 라는 의미로 그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은 우리 손에 무기를 쥐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를 두고 싸우겠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책도 그러한 변화의 한 가지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출판됐고, 여기는, 그 유럽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연구자들과 그리고 당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필자 중에. 그래서 한 10명이 같이 썼습니다. 한 10명이 같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첫 챕터가 제 글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 그렇죠. 예. 이 책은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저자인데 이거 달랑 한국어로 줬더라고요. 네덜란드 출판사. 이거 홈페이지에서 팔기는 하는데 되게 비싸요. 거의 한 1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 왜 그렇습니까? 네덜란드. 그래서 어쨌든 그 원고를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언제 쓰신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저희가 발간했거든요. 연재하신 연도는? 연재한 거는 이게 꽤 오래돼서 2021년부터 했나 22년부터 했나 한 2년 반 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스 연재. 한국말로 안 했어요. 한국말로 하다가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읽을 게 많아요. 문제는 이거를 영어로 당사자들이 읽을 수 없는 게 차라리 문제였거든요. 당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언어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수많은 그래프도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썼던 그래프예요. 이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그 Orphan Adoption System, 고아 입양 시스템이거든요. 국제 입양은 고아 입양이라고 하는 아주 이 마성의 힘을 발휘합니다.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국제 입양이라고 하는 이민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도였다라는 걸, 우리 불쌍한 고아를, 이거는 구호나 아니면 자선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법적인 얘기다, 법적인 용어다, 법적인 제도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제도였고,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이 오리진이 한국에서 발명되었고,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는데, 1990년대에 또 중국이 그 엄청난 국제입양 송출국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중국이 한국의 법을 베꼈습니다. 저는 베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나. 중국은 2024년에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냐하면 2024년이 그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수많은은 아니죠. 나라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4개밖에 나라밖에 없으니까. 이제 서유럽에서 그 나라들이 연이어서 거의 릴레이로, 야, 우리도 중단할까, 우리도 중단할까, 우리도 중단할까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이 바로 우리도 안 보내. 라고 중국의 외교부에서 나와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타임스니 어디 이제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이 아무리 여러 가지 비난을 받잖아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짓을 했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 나라입니다. 네.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 거예요. 조금 그게 감지가 되니까는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어디서 엄청 멈출 줄만 알아도 저희도 그 드론을 봤는데 거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 중국은 정부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마켓이다. 사적인 주체들이 그 돈을 받고 그 아동 주로 2살 미만의 영아들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마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에 가면 그게 조금 깨져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적기관이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사적인 입양기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국가가 직접만 안 했지, 국가가 지정한 사적기관이 했고, 그리고 저는 이 일에 관여를 조금 하게 된 계기가 입양인들,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 치르고 되게 우리나라 이제 밥 먹을만 해, 70년대생이니까 이제 경제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야, 너네 우리 팔아서 올림픽 했잖아,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정부가 그런 허가를 줬죠. 맞아요. 우리나라 입양기관이 그렇게 4개의 입양기관에, 거대한 입양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허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고 이제 경제가 조금 발돋움이 됐으면 이제 또 멈출 때는 또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그때가 되니까 입양기관이 정부보다 더 강해졌죠. 그게 그 시점이 없애버려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냥 입양기관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적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까지 솔직히 좀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제도들, 교육, 복지, 의료,
이것들이 각 나라마다 이 인프라가 어떻게 깔리는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걸어온 역사적인 그 경로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 근대의 제도라는 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근대 법제라는 것이 사실, 근대 법제. 예,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그다음에 그 이전에 조선 시대에 경국대전 율경 격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말만 들었지 소문만 들었지 그게 뭐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대 법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헌법은 194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 수많은 법들이 그냥 1960년대 초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민법도 1961년입니다. 그럼 1960년대 초에 그 많은 엄청난 그 제도를,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사명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뺏겼죠. 주로 일본법을 뺏겼을 겁니다. 일본은 또 어디 유럽 나라 어디 거 뺏겨왔었겠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니네들은 지금 여러 그러니까 니네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하는 게, 이전에 어떻게 됐었지? 그래서 20세기 초, 19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니네는 니네의 법제를 인헤릿했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는 어떡하지? 그래서 유엔에서 야, 니네 출생 등록제도 문제 있어. 이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이라고 할 수 없어. 니네 나라 제도는.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 정부의 답변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건데. 그래? 그러면은 스웨덴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볼게. 스웨덴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고, 그럼 우리도 필요하면 고칠게. 이랬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것을 트랜스플랜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인헤리트 했지만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나라는 지배하는 국가였고 어떤 나라는 지배당하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독립국들이 생겼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하나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제도를 이식해와야 했다. 주로 서구에서 쓰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 복지, 교육, 의료 이 세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국이 선택할 방법은 국가가 인프라를 다 까는 거를 대신에 사적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미국하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미국이 왜 의료제도가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의료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의 그 가장 굉장히 닮아 있고, 프라이빗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사적 주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만 하여튼 병원이 그냥 다 개인 사업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거의 미국하고 한국 외에는 이 정도의 어쨌든 이 정도의 발전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과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지금은 더 나아가서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보육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케어. 그리고 또 아주 요즘
한 수십 년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확장된 게 장기 요양,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케어에 해당하는 부분, 네. 그런 돌봄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사적인 인프라를 마치 공적 서비스처럼 쓰는 그렇게 발전했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장점으로는 우리 의료에 대한 액세스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항상 뭐 내세우는 것이었고 이런 기관들도 빠르고 편하고. 그렇죠. 사회복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입양기관뿐만이 아니고 고아원도 아직도 많죠, 한국은. 아동 보호 시스템이라고 들이미는 게 아직도 지금 다 사적 보호, 사적 대상, 사적 기관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비대하게 성장한 부분이 입양기관이었고, 이 그래프입니다. 6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어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수백 명에서 1000명씩 내보냈고, 그러니까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나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가 이렇게 문제점들이 계속 60년 이후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도 해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다 이제 인정하고 뭐 그렇다고 친다. 그런데 좀 확실한 거 해외 입양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금 고등학생들이랑 얘기해봐도 뭐 해외 입양 가면 좋은 거죠. 저도 실수해서 애 생기면 해외 입양 보내던데요. 애들이 이런 말을 이제 해외 입양에 대한 너무 오랫동안 전 국민의 그렇죠. 인식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이게 원시적이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아니 이건 좀 도려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거의 말미에 이제 써놨는데, 그래서 법제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다.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성분이 부족한 공기가 있을 수 있고, 아주 톡식한 성분이 들어있는 공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중독이 돼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법제가 그 법제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파트에서 찬반론이 있을 수 있고 찬성이 좀 비율이고 정치도 그렇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그냥 명확한 거 해외 입양 요거는 2025년이죠. 지금 이건 그냥 찬반의 여지가 없는 문제 아닌가? 그냥 오늘로 딱 바로 그냥 해결해야 되는. 말씀드린 대로 그게 2024년에 서유럽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권 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인 우리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왜? 그냥 단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결론 났어요. 연구자들도 있고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 이런 책들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이러면 좀 말귀를 알아듣는 거. 그거를 정부가 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이렇게 민감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주체는 저는 정부라고 보는데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시설들이 그 자기 이해를 놓지 않으려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그 민간 복지 시설들 간의 어떤 유착 관계가 저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복지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좀 있나요? 그 시스템 자체 아닐까요? 시스템 자체.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그 시설과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지금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떠한 조건을 그 충족시키는 기관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그걸 만들어내면 개인이든 아니면 뭐 어쨌든 법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곳이 시설, 뭐 제가 얘기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나오잖아요. 뭐 작게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하게는 이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노인들에게 밥을 주는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층적인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서비스들을 다 사적기관들이 제공을 하면, 국가는 거기에다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줘요. 그러니까 땅과 건물은 거기서 지으면, 여기에 어떠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혜택과 그리고 운영비와 이런 것들은 국가 재정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설계를 왜 안 고치는 거예요? 다들 오히려 더 민간화를 더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효율적이라고 세우는 논리 뒤에 이 시설과 정부의 어떤 유착한 게 그리고 이미 있나. 그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80%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 예. 그러니까 일단 경로가 하나 만들어져 버리면, 경로가, 패스가 하나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써요. 도로와 자동차와의 관계, 철도와 기차와의 관계. 그러니까 철도가 깔리기 시작한 나라는 철도가 계속 깔리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로 다니기 시작하는 나라는 자동차가 계속 깔리는 거, 도로가 계속 깔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 경로를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시설화되고 민간화되고 그 시설 수용을 하는 복지 시스템을 그렇죠. 민간과 정부가 그렇죠. 구축해 나가다가 그렇죠. 70년대 접어들면서 인권운동과 장애인운동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전체의 어떤 파라다임에 확 바뀌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그 민간 탈시설을 조금 해서 지역 베이스로 한 정부가 이렇게 관할하는 전체적인 커뮤니티 베이스에 대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제 고아원 없어지고 뭐 이런 미혼모 보호시설이 가족센터로 바뀌고 그런 변화는 왜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는지. 그런 변화의 큰 틀에 있어서는 법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서구에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유럽 쪽의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던 용어가 그러니까 웰페어 스테이트예요.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이 너무나 많이 그냥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국가가 돈을,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는 국가가 잘 살라고 뭐 세금 많이 걷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나라. 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것의 기본적인 뜻은 어떻게 사적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로, 그러니까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쪽에 서구에서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인권이거든요. 나의 믿음과 내 철학과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 가족을 꾸리거나,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정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이러한 권리,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적 영역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 때 국가가 개입한다. 그게 가장 기본, 그게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에, 저변에 깔려있는. 근데 국가가 개입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 국가가 개입한다는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히 그 아동과 그 가정 내에 있는 아동과 여자. 그럼 주로 부인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약한 가족의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가능성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수십 년 동안 프랙티스로서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 국가도 배워야 됩니다.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에 따른 절차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쌓아온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초기에 뭐 근대 국가 설립 그 과정 중에 이제 서구의 법을 다 뺏겼다고 제가 만들었는데 네. 지금 서구의 법은 이제 바뀌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구 국가도 네. 그 입양을 비밀 입양을 하고 입양인 정보 이제 밀봉하고 공개 안 하고 그쵸. 비밀에 붙이고 하다가 그쵸. 이제 아동의 권리가 확장되면서 인식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그 뭐 성인이 되면은 자기 입양 정보를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뭐 영국은 70년대 벌써 그렇게 자기 그 뭐죠 그 출생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찾아보니까는 미국하고 캐나다도 주마다 다르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아동이 그 자기의 출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그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는 그 원래 가정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정, 중산층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 책에도 썼는데 2010몇 년도인가?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네덜란드는 법무부가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의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법무부가 직접 개입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일어나야 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법무부를 방문을 했을 때 그럼 니네 나라에서는 1년에 입양 대상 아동이 한 몇 명이나 발생하니? 자기네들끼리 또 네덜란드 말로 막 하더니 작년에 한 4명? 그래서 이제 그 그러는 거거든요. 입양된 아동이 자기 출생 정보를 아는 거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서구에는 이제 이미 그 공감대가 형성된 거 그거는요.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 말씀드릴게 네. 그것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고 출생 등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생 등록의 문제랄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그 진실되게 출생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 돼 있어야 된다는 베이스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가려두고, 원래, 그러니까 입양 가정이 자기의 원래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게 예전에 이제 복지 개념. 그렇죠. 아동 권리.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진실된 출생 기록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진실된 출생 기록을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아동 권리 보장원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요, 아동 권리 보장원이나 입양특례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법 미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뭐 행정자치부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 나라가 나서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입양특례법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양특례법은
폐지돼야 될 법이지 고쳐 쓸 수 있는 법, 고쳐 쓸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아동권리부장원이나 이렇게 아동 권리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출생정보의 접근권을 그 아동의 기본 권리라고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 있는 보그 잡지에서 네.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그 잡지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칼럼 하나를 보고 이제 저한테 그 인터뷰 요청을 한 거였는데 그 사람은 그 K-팝, K-문화에 대해서 쓰는 사람, 이렇게 주로 칼럼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 아,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진짜 다 그렇다는 거야. 아, 또 출생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Secret of Birth, 출생의 비밀. 또 출생의 비밀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에 유독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그게 한국의 그 법제가 그렇기 때문이고 한국의 그 법제가 한국의 현실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현실에서 자라난 작가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이제 외국을 나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법도 약간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하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누더기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한 곳이 이렇게 좀 비틀려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그 드라마들이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저 옆집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엄마가 니네 진짜 엄마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걸 못 킨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입양 국제 입양 이런 것도 하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자기도 이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입양인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입양인들은 다 그 나라에 살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입양인을 볼 수 있는 기회보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의 입양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때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태리에 입양된 사람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말을 해?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저를 인터뷰하는 사람하고 되게 맞장구를 치면서 많이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입양법과 그다음에 국제 입양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들고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부모 정보나 이런 거를 공개를 원할 때 우리나라 개인정보법과 부딪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좀 집중하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이 정보를 무슨 정보로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입양 이런 거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두 가지 원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나의 주민등록번호, 나의 출생에 대한 내 부모가 뭐고 누구고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나와 있는 정보가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그 가족관계 등록부는 법원 행정처,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싶으면 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 알기 때문에 1년에 몇 년에 거기에 한번 들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특별히 어디다 내야 되는 것 외에는 그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법원 행정처의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클릭 몇 번 내 번호 놓고 클릭 몇 번 하면은 다 나와요. 내 부모가 누구고, 뭐고, 어떤 내 가족 관계가 누구고, 이게 다, 이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공공정보일 때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일 때는
내가 리퀘스트 할 때 언제든지 오픈돼야, 디스클로즈 돼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디스클로즈가 원칙이에요. 공공정보일 때는. 하지만 내 정보가 SK텔레콤에 있어요. 내가 누구랑 통화했고, 내 전화번호가 뭐고, 내가 뭘 했고, 그것은 프로텍션이 원칙입니다. 사적 기관과 나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와 내 관계가 아니에요. SK텔레콤과 나의 관계, 이 관계에 있을 때는 그 회사는 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프로텍션, 막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게 법의 원칙입니다. 디스클로저가 원칙인 것과 프로텍션이 원칙인, 같은 개인정보지만 원칙이 틀려요. 그러면 입양인들의 정보는 어떤 종류의 정보이냐 이거죠. 입양인들은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출생 정보는 국가가 갖고 있어요. 아주 그 정확한 내용 국가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나라나 국제 기준이에요. 국제법 원칙이고 인권입니다. 휴먼 라이츠. 휴먼 라이츠는 당신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지는 권리예요. 이게 휴먼 라이츠인데, 입양인들의 정보는 국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위조된 고와 호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줬어. 그럴 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는 유엔으로 가져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랬고 그러니까 그럼 입양인들 갖고 있는 정보는 뭐냐? 국가가 갖고 있는 정보는 아무리 뭐 디스클로저를 해준다 그래도 그게 다 페이크 올펀 페이퍼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진짜 내 진정한 아이덴티티, 진정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보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사적 기관에 입양기관의 파일룸에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몰라요, 거기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 제대로 된 자료가 있기는 한 건지, 제대로 보존은 된 건지, 그 페이퍼에는 제대로 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정부가 아니고 SK텔레콤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너에 대한 출생정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줄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프로텍션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자기네들은 사적기관이니까. 근데 홀트 정보를 이제 국가 기관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안 줄 수도 있어요. 저도 걱정합니다. 안 주는 게. 그러니까 이 한 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리고 많이 다녀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났거나 화재가 있었다, 홍수가 있었다 이런 걸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 기능이 70년 동안 애를 보호해오지 못한 국가가 지금 와가지고 애를 보호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내깔렸다 놨던 일인데 그거를 어느 한순간 무슨 법이 개정됐다 그래가지고 법에 한 줄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정보는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제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왜 이게 아니고 이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출생 정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생 정보는 법원행정처에 있는 국가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국가의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의 출생 정보는 그거를 공공화한다고 하면서 뭐 아동권리보장원? 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진정, 그러니까 헤이그 협약이나 저는 뭐 헤이그 협약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헤이그 협약을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국제협약에서는 쓰는 단어가 competent authority예요. competent, 그러니까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그 의무, 권리 의무를 주는 게 아니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에 다루는 거는 그냥 국가, 정부기관입니다.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근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부기관인가요? 정부기관 아니에요? 준정부기관? 그 사람도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으로 알고 저는 국가기관이라고. 공공기관장도 그렇게 홀트도 국가돈 받습니다. 국가 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관이 아니에요. 숙공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부에서 되는지. 컨트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민간에게 이양을 해온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 뭐 의료, 교육 이거에 대해서 실컷 얘기한 거잖아요. 홀트 같은 느낌이 갑자기 좀 그때 말아요. 왜냐면 어제 그 담당 사무부장 만났는데 그분이 입양특례법을 개정을 하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법상을 보고 이 사람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그 불복하시는 입양인들은 법원에 갈 수 있게끔 개정을 원한다고. 그 목표가 저는 그게 법에 개정이 안 돼 있어도 당연히 법원으로.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아예 그냥 막고 있다고. 글쎄요. 그거는 그럼 만약에 쌤 말씀대로 홀트 또 다른 홀트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을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권리 침해에 대한 것은 내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입양인들은 다 그 나라 사람입니다. 난 니네 나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한테. 나는 지금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스웨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것은 니네 나라 정부의 의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혼자서 그 땅도 설고 어디에 있는지도 언어도 알 수 없고 제도도 알 수 없고 그런 나라에 이 사람 혼자 가가지고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받아오라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정말 인권 침해라고 니네가 결론을 내렸다면 정부 대 정부의 대화에서 해결책을 이끌어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희쿵으로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정부에서 이게 완전 계란을 바위치고. 그렇죠. 그게 정말 그렇게 인권 문제라면, 이게 개인 대 개인이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방법을 쓰건 저런 방법을 쓰건 뇌물을 바치건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지금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8명이나 와가지고 막 회집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예전부터 한국과 덴마크 양자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럼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얘기다. 확 와닿지 않았는데.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받지 않았으면 보낼 수가 없거든요.
받았고 그리고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계속 보낼 수 있었던 거고 공동시장이 형성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덴마크 같은 데는 진짜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 한국에서 뭐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한 9천 명? 그리고 정식 통계로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덴마크의 아시아계 이민자 그룹 중에 최대 그룹이 한국으로부터 입양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입양인이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이 덴마크로 이민을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입양인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은 입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도 공부하지 않고 사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실 기록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자기들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아프리카 입양인들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한국으로부터 입양은 좀 한국의 해이고 협약 타이반의 아동 권리 협약 중에 그 입양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냥 비준하는 데서 제외시켜버려. 하여튼 온갖 그 관련된 국제법은 다 요리조리 다 피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안전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한국으로부터 입양받는 것은 건강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국제 입양이 한국에서 너무 이게 제도화가 제대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렇게 뭐 아프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이런 데서 하면은 브로커들이 나옵니다. 개인 브로커들이 나와요. 그러니 뭐 어디서 애를 유괴해 왔다기도 하고 뭐 애를 출생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한국은 그걸 대기업이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병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예방접종도 다 시키고 건강한 식성보, 성격 다 기록해. 그리고 온갖 그 서류들을 다 갖춰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 국내 절차에까지 다 서포트 해주고 그래서 비용이 한국 아동의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거기에 그 같은 나라에 사는 입양기관이라고. 입양 가려고 보면 진짜 근데 건강검진을 진짜 정기적으로 그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무슨 이게 전염병이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한국은 너무나 제도화가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한꺼번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개개인의 사연을 못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그 접근도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글로벌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를 진짜 막 여기에다가만 해놓고 지금은 이제 세계 남은 입양기관에만 해놓고 아주 거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떼어내기만 하면 나머지 사회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를 글로벌한 현상으로 보면은 한국이 말도 못한 짓을 전 세계에다가 한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 복잡한 문제예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이 법에 요거 한 조항 고치면은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개개인으로 이렇게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유럽을 다니면 그렇게 많은 입양인들을 한 자리에서 본 게 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토크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 북토크를 하러 이제 저기 코펜하겐하고 스톡홀름하고 헤이그를 갔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입양인들이 한 자리에 있는 거는,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인들뿐만 아니고 다른 인종들의 입양인들도 같이 와서 그 행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모국이죠. 거기가 그 사람들 나라예요.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가슴에 담겨있던 어머니가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그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한 번 오면서 그거는 인생이 바뀌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인가 좀 이국적인 나라에 갔다 왔어.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는 했는데 한국은 약간 판타지 같은 나라예요. 평생을 그 백인들에 둘러싸인 백인들밖에 없는 유일한 아시아 인종으로 살고 있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백인들도 이 사람 외에는 아시아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인천공항에 약간 한국에 떨어졌을 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나 그 느낌은 우리가 대변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국에 내렸을 때 가장 처음 받는 충격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외모로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생전 처음 들어와 봤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생긴 것 외에는 공통점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게 또 두 번째 충격으로 오고,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처럼 우리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 느낌이었을 때 어떤 정부기관이나 내가 문을 두드리는 기관에서 호의적으로 받아줬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거절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자의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스토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적 기관에 의해서 이 입양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국내 입양을 보낼지 해외 입양을 보낼지 뭐 엄마로부터 떼어낼지 아니면 얘를 뭐 외국으로 스웨덴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어디로 보낼지를 그냥 그 옛날에 여기 앉아있던 그냥 그 개인 사회복지사 하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을 일생일대 결정을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내 진정한 정체성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 판타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한국이란 나라를 찾아왔는데, 그때조차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를 처음 맞아주는 어떠한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입양인들 사이에는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입양기관에 갈 때는 백인 남자를 데려가야 돼. 아버지면 제일 좋아. 그러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 내지는 입양기관에 갈 때는 처음에 가고 그 다음날 약속을 잡지 말고 그냥 쳐들어가. 그러면 아마 사회복지사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걸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따라가지고도 이런 자료들을 더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온갖 종류의 이 괴담들이 그 사람들 커뮤니티에서는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광주시청에 가가지고 거기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은 무슨 뭐 베이비 카트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뭐 또 어디를 카더라 뉴스가 그냥 수북하겠네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우왕좌왕 각자의 경험들을. 국경 너머 인권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느슨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모든 활동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제가 한 1년에 3번 정도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유럽을 네. 이제 가고 유럽만 갑니다. 다른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뭐 여기저기 다양하게 오긴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 법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법률 관련해서 올해는 법률 지원 사업을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몇 개를 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널리 알릴 일은 아니어서 변호사 그룹 국내외의 연구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국내 사람들끼리는 좀 모임이 없나요? 작년부터 변호사 모임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오늘 들은 얘기를 그냥 정말 수많은 이런 뭐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개몽할 수 있는 세미나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열리면 생각해서 배우고 싶거든요. 그거를 한 이전에는 하다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이 읽을 게 없어가지고 안 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사자들이 알 수 있는 용어, 언어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코리아 타임즈 시리즈도 했고, 그리고 외국에 주로 자료들을 발표했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했고, 이렇죠.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말로 된 책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이것도 네. 네. 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 와닿았던 한 아니, 문구가 많았는데요. 제 책은 이제 처음에 케이스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케이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제입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하고 뭔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저 슬로건도 입양이란 말은 안 써요. 이거는 이제 right to origins라는 거는 내 정체성을 알고 지킬 권리거든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권이고, 단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뭐 그 정체성을 내가 뭐 자랑스러워하고 뭐 감사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누구도 가정과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타고난 정체성은 자기 것입니다.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나라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잃지 않고 알고 접근할 수 있고 하는 이 권리.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저도 처음에는 정체성의 권리가 인권이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렇게 수많은 저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공기를 마시고 태어날 때부터 마시고 산 사람들이 도대체 정체성이 인권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 예. 그랬는데 이것은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문제다. 같은 땅에서 태어난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 우리 사회도 바뀌는 게 아닐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없으니까. 예.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나라가 되겠죠. 네. 예. 국민을 버리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오는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화의 첫걸음은 시작은 해야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있죠. 시작은 해야. 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